지수는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손에 들린 녹음기에서는 준석의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목! 네 아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야! 그게 너 같은 천박한 년이 우리 회장님 친딸이 아니라는 증거지! 너희 핏줄은 원래 그래! 저주받은 핏줄! 지수는 아버지의 침상 앞에 놓인 수액병을 바라보았다. 며칠 전 자신이 직접 놓았던 그 수액. 이미 독이 퍼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 독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 독이 아들의 병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녀의 모든 절박한 노력은 결국 파국을 향한 춤이었단 말인가?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아버지를 살릴 기회는 단 한 번. 그 기회를 위해 이 지옥 같은 황금 저택에 갇혀야 한다. 바닥에 떨어진 용 문양 반지가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기묘한 빛을 내고 있었다. 10억. 그녀의 아들이 살기 위해 필요한 돈이었다. 벽에 걸린 달력이 잔인하게 붉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6개월. 정확히 180일이었다. 서아야, 엄마가 꼭 구해줄게. 어떻게든. 한지수는 마른 세수를 했다. 대학병원 소아병동에 익숙한 소독약 냄새, 가끔 터져나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아들의 창백한 얼굴. 서아는 서울대를 수석으로 입학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2년 전 희귀백혈병 진단을 받고 모든 것이 멈췄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간병일과 막노동으로 돈을 벌었지만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마지막 희망은 해외의 골수 이식이었다. 성공 확률 80%, 비용 10억, 보험도, 대출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지수는 평생 잊고 살았던 마지막 끈을 잡기로 했다. 바로 친부를 찾는 일이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술에 취해 종종 외쳤다. 내 아버지는 서울의 최고 부자다. 그 사람이 널 버렸어. 지수의 손에는 어머니 정미라가 돌아가시기 전 쥐어준 낡은 사진 한 장만 남아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어머니와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은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 그리고 남자의 중지에 빛나던 독특한 용 문양 반지가 있었다. 이번 일자리는 특별하다는 거 아시죠? 성진그룹 강인호 회장님 댁입니다. 24시간 간병이지만 급여는 다른 곳의 3배예요. 아드님 병원비에 큰 도움 될 겁니다.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직업 소개소 소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서울의 가장 부유한 동네, 붉은 벽돌의 3층짜리 대저택 앞에 선지수는 자신의 초라한 재킷을 여몄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멜로디가 울리자 마치 동화 속 마법의 문이 열리듯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올린 한 여성이 나타났다. 이 집의 며느리 오세연이었다. 오늘부터 오시기로 한 한지수 씨 맞으시죠? 저는 오세연이라고 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세연은 상냥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차가움이 숨겨져 있었다. 현관 안은 눈부셨다. 발이 미끄러질 것 같은 대리석 바닥, 천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추상화들. 모든 것이 10억, 아니 그 이상을 외치고 있었다. 지수는 쭈뼛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아버님 방은 2층에 있습니다. 쓰러지신 지 한 달 되셨어요. 뇌출혈로 의식이 없으세요. 2층 침실, 고요하고 엄숙한 방 중앙에 강인호 회장이 누워 있었다. 얇은 비단 이불 아래로 그의 존재감이 느껴졌다. 아버지. 지수는 숨을 멈췄다. 40년 전 흑백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얼굴이 세월에 의해 무너진 모습이었다. 주름과 흰머리가 가득했지만 굵은 눈썹과 곧은 콧날은 사진 속 그 남자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제발, 제발 확인해야 해. 지수는 회장의 손에 시선을 고정했다. 주렁주렁 매달린 수액 줄과 센서들 사이로 마디 굵은 그의 오른손이 보였다. 그리고 그 중지에는 거의 들리지 않는 거친 숨소리가 났다. 빛바랜 사진 속과 똑같은 용 문양을 새긴 투박하고 오래된 은반지가 묵직하게 끼워져 있었다. 그 순간 지수의 온몸은 굳어버렸다. 어릴 적 어머니가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아버지가 유일하게 가졌던 보물. 한지수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세연의 목소리에 지수는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아, 네. 죄송합니다. 처음 뵙는 분이라 긴장해서요.
워낙 댁이 화려해서요. 그럴 수 있죠. 아버님 상태는 비위관으로 영양 공급 중이시고요. 2시간마다 체위 변경,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12시간마다 이 특수 영양 수액으로 교체해 주셔야 해요. 다른 간병인들에게 맡기지 않고 제가 특별히 공수해 온 수액입니다. 세연은 푸른색 수액병 하나를 가리켰다. 지수는 전문가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수액의 정보를 확인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오직 반지와 아버지라는 단어뿐이었다. 아버지가 회장님이 내 아버지라니, 그분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잖아. 하지만 내가 감히 이 상황에서 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10억 때문에 온 간병이니. 그때 현관 쪽에서 웅장한 발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4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섰다. 깔끔한 정장 차림. 이 집의 아들 강준석이었다. 여보, 왔어. 아, 간병인 분이시군요. 한지수 씨, 맞으시죠? 저희 아버지를 잘 부탁드립니다. 준석의 눈빛은 형식적인 친절함 뒤에 날카로운 계산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는 지수를 스캔하듯 훑어보았다. 여보, 근데 정말 신기한 게 한지수 씨. 아버님이랑 눈매가 조금 닮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하하, 농담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워낙 인상이 강렬하셔서. 그들의 농담은 지수에게 칼이 되어 박혔다. 닮았다는 사실은 기쁘지만 이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지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지수는 회장의 방에서 혈압을 측정하며 고민에 빠졌다. 서하는 시간이 없어. 내가 친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해. 하지만 이들이 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면, 아니, 잠깐. 이들이 내 아버지를 혹시 해치려 하는 건 아닐까? 지수는 문득 세연이 강조했던 특수 영양 수액이 떠올랐다. 회장의 간병은 단순한 간호가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음모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아버지가 잠든 침대 머리맡에 조용히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용 문양 반지가 그녀의 손에 차갑게 와 닿았다. 아버지 절 버리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염치 없지만 당신의 딸인 제가 당신의 손자를 살려야 합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을 해치려는 자들로부터 당신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이 집의 가정부 나정임이 조용히 차 쟁반을 들고 들어섰다. 60대 초반, 표정이 거의 없는 그녀는 회장의 침대와 지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자, 드세요. 긴 밤 되실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지수에게는 묘한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정임은 차를 내려놓고 뒤돌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지수는 차를 들고 있던 손을 멈췄다. 쟁반 위에는 차와 함께 아주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매일 밤 11시 회장님 수액 교체 시 조심하세요. 지수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누군가 경고하고 있었다. 이 집에 무언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이 집의 가정부 정임이었다. 그녀의 직감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아버지는 위험하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선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 정임이 남긴 쪽지. 매일 밤 11시 회장님 수액 교체 시 조심하세요. 지수의 손은 땀으로 젖어 너덜거렸다. 그녀는 쪽지를 급히 휴지통에 넣고 물을 부어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심장이 귀청이 터지도록 뛰었다. 조심하라는 경고는 강인호 회장, 즉 자신의 아버지가 단순한 뇌출혈로 쓰러진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분명 준석과 세연, 상속을 노리는 자들이 있을 터였다.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 저택에 들어온 지수는 이제 간병인이라는 가면 뒤에서 친부 살해 음모를 막아야 하는 딸의 이중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밤 10시 45분. 지수는 회장의 침실 불을 희미하게 낮췄다. 세연이 강조했던 푸른색 특수 영양 수액은 2층 서재 옆에 잠긴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평소대로라면 세연이 직접 수액을 가져와 지수에게 건네주지만 오늘은 세연이 준석과 함께 외출했고
혹시 모르니 예비 수액 하나를 1층 창고에서 꺼내 쓰라는 문자를 남겼다. 이 작은 변화가 지수에게 기회였다.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1층으로 내려갔다. 집 안은 고요했다. 복도 끝, 와인 셀러 옆에 있는 작은 창고 문을 열었다.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풍기는 창고 안에는 온갖 잡동사니와 함께 수액이 담긴 작은 박스가 놓여 있었다. 지수는 박스를 열어 수액병을 꺼냈다. 특수 영양 수액이라 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지? 푸른 빛의 수액은 맑고 투명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지수는 간병인 생활 10년 차였다. 그녀는 수액병의 마개를 조심스럽게 돌려 열고 냄새를 맡았다. 영양제 특유의 단내가 아니야. 아주 희미하게 쇠 냄새 같기도 하고 미묘하게 쓴 약 냄새 같은데 이게 정말 영양수액일까? 지수는 손등에 수액을 한 방울 떨어뜨려 보았다. 투명했지만 미끈거리는 느낌이 평소 병원에서 다루던 수액과는 달랐다. 지수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맹독이라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이 수액이 회장의 뇌출혈 회복을 돕는 약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오히려 서서히 독을 투여하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았다. 지수는 수액을 교체할 수 없었다. 만약 교체하지 않으면 준석과 세연이 알아챌 것이고 그들의 음모에 대해 알지 못하는 척 간병을 계속해야 하는 지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지수는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지금 당장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기거나 경찰에 신고할 순 없어. 증거가 불충분해. 내가 친딸이라고 주장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고 10억이 필요한 나는 오히려 범인으로 몰릴 수도 있어. 놈들은 내가 이 수액을 교체했다는 사실만으로 나를 제거할 거야. 그녀는 수액병을 다시 박스에 넣고 잠시 망설이다가 박스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다른 수액병들을 꺼냈다. 놀랍게도 그 수액병들 역시 세연이 지정한 푸른색 특수 영양 수액이었다. 1층 창고에 이렇게 많은 양을 숨겨둘 이유가 없는데 매일매일 특별히 공수해 온다는 말도 거짓말이었어. 이들은 처음부터 아버지를 서서히 독살할 계획이었고 이 수액은 이미 대량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거야. 그때 1층 주방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지수는 급히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이 시간, 이 저택에는 정임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어야 했다. 복도 끝에서 60대 초반의 가정부 정임이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는 주방 쪽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가 있는 창고 쪽으로 오고 있었다. 정임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마치 이곳의 주인이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지수가 만졌던 수액 박스를 쳐다봤다. 정임은 나지막히 말했다. 아직 만지지 않았군. 정임은 중얼거리더니 지수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박스의 밑바닥을 들어 올렸다. 그 밑에는 작은 종이 봉투 하나가 테이프로 단단히 붙어 있었다. 정임은 봉투를 꺼내더니 안에서 아주 작은 캡슐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지수가 가져가야 할 수액병을 들었다. 설마 저 여자가 독을 타는 건가? 조력자인 줄 알았는데. 지수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정임은 캡슐을 수액병 입구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정임의 표정에는 악이나 증오가 없었다. 오히려 슬픔과 체념, 그리고 엄청난 고통이 느껴졌다. 정임은 캡슐을 넣은 후 수액병을 들고 잠시 망설였다. 정임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회장님, 제발 이 일만 끝나면. 그녀는 지수가 숨어있는 쪽을 잠시 돌아보는 듯하더니 이내 수액병을 들고 창고를 나섰다. 문이 닫히고 지수는 숨을 몰아쉬었다. 정임이 독을 넣는 것을 봤지만 그 독을 넣는 정임의 표정은 마치 자신의 자식에게 독을 먹이는 어미처럼 처절했다. 11시 정각, 정임은 수액병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지수는 태연한 척 회장의 방으로 돌아와 기다리고 있었다. 정임은 지수에게 수액병을 거내며 말했다. 사모님께서 준비해 두셨어요. 잊지 말고 제 시간에 교체하세요. 지수는 수액병을 받아들며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는 수액을 교체하는 신용을 했지만 사실은 가져온 수액병의 바늘만 꽂고 밸브를 아주 미세하게 잠가버렸다. 수액은 주입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져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정임은 그 모습을 잠시 곁눈질하더니 아무 말 없이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수는 급히 정임이 독을 넣었던 캡슐을 꺼내려 했다. 수액병 입구에 손을 대는 순간 지수의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한지수 씨,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준석은 어느새 외출복이 아닌 편안한 차림으로 방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다. 사모님과 외출하신 줄 알았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궁금해서 오셨나요? 준석은 조소를 띠며 말했다. 회장님이야 늘 그 상태시죠. 그런데 궁금해서요. 한지수 씨, 수액 교체할 때마다 그렇게 집중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간병인들은 대충 하는데 이 특수 영양제는 아주 비싼 거라 호기심이라도 생기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꿍꿍이라도? 저는 제 아들의 병원비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절대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사모님께서 이 수액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준석은 지수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지수 위로 드리워졌다. 그렇겠죠? 중요하죠. 회장님의 생명이 달린 거니까. 실수하면 그 대가는 한지수 씨의 아들 병원비로는 감당 못할 겁니다. 명심하세요. 준석은 지수의 어깨를 툭 치더니 차가운 미소를 남기고 방을 나섰다. 그의 위협은 노골적이었다. 지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준석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후 재빨리 2층 복도 구석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가정부 정임이 홀로 서 있었다. 아주머니, 쪽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까 창고에서 아주머니가 수액에 뭔가 넣는 걸 봤어요. 그게 독이죠? 정임은 지수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했다. 정임이 낮게 쉰 목소리로 말했다. 쓸데없는 걸 봤군. 아드님, 병원비나 생각하시. 이 집안일에 끼어드는 건 자살행위야. 저는 회장님 딸입니다. 지수의 고백에 정임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이 스쳤다. 충격. 그리고 오래된 회한. 뭐? 딸이라고? 네. 40년 전 회장님께서 버리신 딸입니다. 어머니가 제게 유물처럼 남긴 용문양 반지를 회장님 손에서 봤어요. 저도 아들이 시한부입니다. 그 아들을 살릴 10억이 필요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아주머니는 왜 회장님을 돕는 척하면서 독을 넣으셨죠? 정임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정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회장님을 독살하려는 게 아니야. 나는 그들을 속이는 거야. 네. 정임은 주위를 살피면서 말했다. 내 방으로 와. 길게 이야기할 순 없어. 회장님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진짜 독을 막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회장님의 딸이라면 너는 이 지옥 같은 집에 올 운명이었던 게야. 정임은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지수에게는 이 거대한 음모의 저택에서 처음으로 만난 운명적 조력자의 온기였다. 이제 지수의 싸움은 단순한 돈을 버는 간병이 아닌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미래, 그리고 40년 전 과거의 비밀을 건 싸움으로 전환되었다. 정임의 방은 3층 다락방 끝, 마치 이 저택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처럼 숨겨져 있었다. 좁고 침침했지만 지수에게는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문이 닫히자마자 정임은 지수를 등지고 서서 창밖을 응시했다. 밤의 고요함 속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주머니 방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죠? 회장님을 돕는 척하면서 그들을 속인다는 게. 정임은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벽 한쪽에 붙어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떼어냈다. 사진 속에는 20대 정임과 강인호 회장의 첫째 부인으로 보이는 기품 있는 여성이 함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정임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회장님 첫째 부인 마님을 모시던 몸종이었어. 평생 이 집에서 살았지. 마님은 아주 착한 분이셨는데
10년 전 갑자기 돌아가셨어. 공식적으로는 지병이었지만 나는 믿지 않아. 그리고 준석 도련님이 마님께 했던 짓을 나는 다 알고 있어. 정임의 말에 지수는 충격을 받았다.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니라 이 안에는 과거부터 얽힌 깊은 원한이 존재하고 있었다. 준석 도련님과 그 부인 세연은 회장님이 깨어나기를 원치 않아. 회장님이 깨어나면 자기들이 저지른 모든 부정이 드러날 테니까. 그들이 주입하는 극수 영양수액은 비타민과 미네랄로 위장한 느린 독이야. 하루하루 회장님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지. 나는 정임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정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내가 독을 넣는 것처럼 보여서 준석과 세연의 의심을 피하는 거야. 그들이 내게 준 건 독이 아니었어. 독을 중화시키는 해독제를 내가 직접 찾은 거지. 매일 밤 11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수액을 준비하는 척하면서 그 해독제 캡슐을 아주 미세하게 주입해서 그들의 독살 속도를 늦추고 있는 거야. 지수는 정임의 고백에 전율했다. 그녀가 본 것은 독을 막는 독이었다. 그럼 준석 씨 부부가 아버님을 독살하려 하는 증거는요? 증거는 없어. 놈들은 얼마나 교묘한데. 심지어 간병인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꿔가며 시켰어. 만약 독극물 검출이나 의심이 생기면 간병인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겠지. 내가 이 집에 온 건 어쩌면 마님의 영혼이 너를 보낸 것 같아. 저는 회장님의 딸입니다. 제게는 10억이 필요해요. 시한부 아들을 살려야 합니다. 염치 없지만 전 아버지를 살리고 그 대가로 아버님의 재산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수는 자신의 절박함을 숨기지 않았다. 정임은 지수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슬픔과 결단이 뒤섞인 그 눈빛에서 40년 전 지수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 정임은 쓸쓸하게 말했다. 알겠다. 내 눈빛이 내가 아는 어떤 사람과 똑같아. 내가 회장님의 딸이라. 그 반지를 내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다면 맞는 말일게야. 강인호 회장님은 사업에 미쳐서 내 어머니 정미라를 버린 사람이야. 하지만 딸에게 죄를 짓게 만들 수는 없지. 정임은 방 한 구석에 있던 낡은 라디오를 들더니 뒤편에 숨겨져 있던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몇 가지 약병과 작은 전자기기가 들어 있었다. 이건 내가 몰래 모은 특수 수액 샘플이다. 매번 교체할 때마다 아주 소량씩 빼서 보관했지. 그리고 이거 내가 해독제를 넣기 전 순수한 상태의 독약 캡슐을 복제한 것이. 독약 캡슐이요? 이 캡슐 안에는 아주 미세한 추적 장치가 있어. 준석과 세연이 이걸로 내가 제대로 독을 넣는지 감시하는 거지. 하지만 나는 진짜 독이 아니라 내 해독제를 넣고 있어. 놀라서 지수가 말했다. 그럼 제가 이 방에 온 걸. 정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개를 끄덕이며 놈들이 알게 될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방금 라디오를 켜서 잡음을 냈지. 이 방은 도청되고 있을 거야. 이제부터 우린 철저히 간병인과 가정부 역할만 해야 해. 절대 우리 둘이 짜고 있다는 사실을 들켜선 안 돼. 정임은 지수에게 수액 샘플 중 하나와 작은 USB 형태의 분석기를 건넸다. 이건 내가 아는 비밀 분석가 김도윤에게서 받은 거야. 이 수액 샘플을 분석기에 넣고 돌려봐. 놈들이 어떤 독을 쓰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다. 이게 내가 할 첫 번째 미션이야. 독의 정체를 파악하는 거. 하지만 이걸 어디서 분석하죠? 이 집은 너무 위험해요. 회장님께는 매주 수요일마다 2시간씩 물리치료가 있어. 그때마다 회장님은 외부에 있는 재단 소유
병원으로 옮겨지시. 내가 회장님과 동행할 거야. 그때 몰래 나가서 분석가에게 전달해. 그게 내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다. 지수는 정임의 계획에 숨이 막혔다. 이 모든 것이 준석과 세연의 감시망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생명을 건 도박이었다. 지수는 샘플이 든 작은 유리병과 USB를 낡은 간병인 가운 안주머니 깊숙이 숨겼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독의 정체를 알게 되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죠? 그건 분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어. 하지만 명심해. 너는 절대 내가 회장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들켜선 안 돼. 만약 그들이 알게 되는 순간 10억이 아니라 내 아들 서한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준석 도련님은 겉으로는 신사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야. 정임은 지수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졌다. 지수는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10억. 그리고 6개월의 시한. 그녀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의 첫 번째 시련은 독의 정체를 파악하는 위험한 잠입 임무가 되었다. 순덕의 방을 나서기 전 지수는 정임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아주머니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회장님을 돕는 대가가 클 텐데요. 정임은 먼 산을 보듯 말했다. 나는 회장님께 진 빚이 있어. 아니, 정확히는 돌아가신 마님과 준석 도련님께 당한 빚이지. 나는 내가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 빚을 갚으려는 거야. 나도 언젠가는 내 복수를 해야 하니까. 정임의 복수라는 단어는 지수에게 새로운 전율을 안겨주었다. 정임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녀 역시 강인호 가문의 비밀과 원한의 깊숙이 얽힌 이야기의 또 다른 축이었다. 지수는 이제 두 개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준석과 세연의 독살 음모, 그리고 정임이 숨기고 있는 40년 전 과거의 비밀이었다. 수요일 오전 10시 지수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이었다. 준석과 세연은 평소보다 더 많은 감시를 붙였다. 회장의 물리치료, 동행에는 운전기사와 신원이 불분명한 비서 한 명이 동행했다. 지수는 가슴에 수액 샘플이 든 유리병과 USB 분석기를 꼭 안고 있었다. 준석의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 이들이 내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어. 절대 실수해서는 안 돼. 강인호 회장이 누워있는 특수 이동 침대가 재단 소유의 성진 재활병원으로 옮겨졌다. 지수는 병원 안의 복잡함과 사람들의 시선 속에 몸을 숨기려 노력했다. 회장이 물리치료실로 들어간 후 지수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카페로 향했다. 정임이 지정해준 접선 장소였다.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분석가는 누구일까? 정임 아주머니가 믿을 만한 사람일까?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자 30대 후반의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지수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지수가 시킨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분석가인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커피는 제가 늘 마시는 거랑 맛이 다르네요. 정임 이모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놀라면서 지수는 말했다. 정임 아주머니를 아시는군요. 네, 아주 오래된 인연이죠. 전 이 집의 꾸준히를 해결해주는 그림자입니다. 정임 이모님이 회장님을 구하는 데 쓰신 해독제도 제가 만들어 드린 겁니다. 이제 샘플을 주세요. 시간 없어요. 놈들이 여기저기 심어놓은 눈이 많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샘플과 USB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남자 김도윤은 익숙한 솜씨로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고 수액 샘플을 기기 안에 넣었다. 그의 손놀림은 전문가 이상이었다. 독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저희 아들이 시한부라서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님을 살리고 저도 살아야 합니다. 도윤은 지수를 잠시 쳐다보았다. 지수의 눈에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가득했다. 도윤. 5분 정도 걸립니다. 놈들이 이 독을 얼마나 교묘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보시죠. 이 독은 제2의 청산가리라고 불릴 만큼 추적하기 힘듭니다. 5분의 시간은 지수에게 영원처럼 느껴졌다.
도윤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화학 구조식과 함께 분석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윤이 화면을 보며 말했다. 예상대로군요. 이건 단순한 중금속 중독이나 대사저해제가 아닙니다. 이름하여 N-메틸 아민 계열 변종 독입니다. 서서히 신장과 간 기능을 파괴하지만 부검으로는 일반 질병과 구별하기 어렵죠. 그럼 해독이 가능한가요? 네, 정임 이모님이 쓰는 해독제가 속도를 늦추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독은 어려워요. 이 독은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에게 치명적입니다. 일반인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강인호 회장님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치명적인 축적 독이 됩니다. 지수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특정 유전자 변이. 이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지나갔다. 잠깐만요. 특정 유전자 변이라니요? 그게 어떤 변이입니까? 혹시 희귀 백혈병과 관련이 있나요? 도윤은 지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고개를 들었다. 그걸 어떻게 아시죠? 이 유전자 변이 타입은 매우 희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시아계 왕실 가문이나 아주 고위층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희귀 유전병이에요. 심한 경우 백혈병이나 특정암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강인호 회장님의 첫째 부인이 돌아가신 이유도 바로 이 유전병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수에게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첫 번째 깨달음, 자신의 아들 서아의 백혈병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다. 서아는 강인호 회장의 손자이기 때문에 강인호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받은 핏줄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이다. 온몸이 떨리며 지수는 말했다. 이 독은 저희 아들에게도 치명적인가요? 당신이 강인호 회장님의 딸이라는 건 정임 이모님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아들에게도 이 유전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독은 그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게는 일반인보다 수십 배 빠른 속도로 죽음을 유발할 겁니다. 놈들은 회장님을 이 독으로 죽이면서 어쩌면 회장님 핏줄 전체를 제거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수의 눈앞이 깜깜해졌다. 10억을 벌기 위해 시작한 간병이 사실은 자신과 아들의 생존이 걸린 유전적 저주와의 싸움이었던 것이다. 아버지를 살리는 것이 단순히 돈을 얻는 차원이 아니었다. 아버지를 살려야만 아들의 병의 근본적인 단서와 치료법을 찾을 수 있었다. 지수는 이를 악물며 참으며 말했다. 놈들이 노리는 유전자 저희 아들에게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시한부 백혈병입니다. 이 독의 성분을 역이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도윤이 놀라며 말했다. 시한부라. 알겠습니다. 이 독을 해독하는 물질이 있다면 어쩌면 그게 당신 아드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준석과 세연은 이번 주 주말에 모든 것을 끝내려 합니다. 주말이요? 어떻게 아시죠? 놈들이 오늘 오후에 회장님의 유언장을 재확인하러 간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리고 놈들은 회장님이 깨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일 밤, 그러니까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내일 밤에 그들은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겁니다. 도윤은 급히 USB와 샘플을 챙겼다. 한지수 씨, 당신은 이제 단순한 간병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들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을 동시에 지켜야 하는 이 가문의 유일한 수호자입니다. 내일 밤 11시 정임 이모님과 협력해서 마지막 수액 교체를 막아야 합니다. 그때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도윤은 지수에게 작은 은색 펜 하나를 건넸다. 이건 무선 감청기입니다. 내일 밤 이걸 이용해서 준석과 세연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세요. 그게 당신 아들을 살리고 놈들을 잡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펜을 잡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수는 은색 펜을 꽉 움켜쥐었다. 아들의 백혈병이 아버지 가문의 저주와 얽혀 있다는 충격적인 깨달음은 그녀의 절박함을 강철 같은 의지로 바꾸어 놓았다. 10억을 얻는 것을 넘어 이제 그녀는 아들과 아버지의 생명을 동시에 걸고 운명과 맞서 싸워야 했다.
지수는 비서의 감시망을 피해 급히 병실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간병인의 그것이 아니었다. 결사적인 전사의 눈빛이었다.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저택의 분위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숨막히게 고요했다. 준석과 세연은 평소보다 더욱 신경질적으로 지수를 감시했다. 특히 며느리 세연은 지수의 모든 행동을 따라다니며 회장의 간병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하게 질문했다. 한지수 씨, 아버님 체온은요? 수액 주입 속도는? 오늘 새벽에 아버님께서 기침 소리를 내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저희가 아버님을 너무 사랑해서 작은 변화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지수는 속으로 말했다.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지. 독이 얼마나 잘 먹히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잖아. 지수는 철저히 간병인 역할에 충실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표는 밤 11시 준석과 세연의 결정적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었다. 도윤에게 받은 무선 감청 펜을 어디에 설치할지가 관건이었다. 준석과 세연은 보통 밤 10시쯤 2층 침실 옆에 있는 작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했다. 지수는 밤 8시 회장의 체온을 측정하는 척하며 침실 주변을 배회했다. 침실 옆 거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지수는 펜을 문틈이나 화분에 숨기려 했지만 준석이 이미 그 거실을 자신의 개인 공간이라며 지수의 출입을 철저히 금지했기 때문에 접근조차 어려웠다. 시간이 없어. 정임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청해야 해. 밤 9시 30분. 정임은 지수에게 간단한 저녁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밥상 위, 낡은 스테인리스 그릇 아래에 작은 쪽지가 숨겨져 있었다. 10시 50분. 3층 다락방. 꼭 와. 지수는 식사를 마친 후 준석과 세연이 1층 서재로 내려간 것을 확인하고 몰래 3층 다락방으로 향했다. 정임의 방 안. 정임은 창밖으로 저택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아주머니, 감청펜을 설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준석 씨가 거실 문 근처에도 못 오게 해요. 정임이 초조하게 말했다. 나도 오늘 하루 종일 불안했어. 세연이 오늘 내게 와서 갑자기 내일 아침 일찍 병원으로 가서 회장님 유언장을 새로 정리할 거라고 했어. 유언장에는 강인우 회장님 외의 직계 가족에게는 단 1원도 상속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추가될 거라고. 지수는 숨이 막혔다. 그럼 저는 완전히 배제되는 거잖아요. 제가 딸이라는 걸 아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놈들은 내가 회장님의 딸이라는 가능성 자체를 영원히 차단하려는 거야. 유언장이 공증되면 내가 나중에 친자 확인 소송을 해도 상속 권한 자체가 사라져버릴 수 있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정임은 문을 굳게 잠갔지만 불안한 듯 계속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늘 아침 세연이 내게 특수수액 제조법이 적힌 메모를 보여줬어. 그리고는 앞으로는 그 메모대로 수액을 제조해서 직접 주입하라고 했지. 네. 아주머니는 해독제를 넣으시잖아요. 그래. 그런데 메모에는 내가 해독제를 넣는 방식과 정확히 같은 양의 알 수 없는 흰 가루를 수액에 넣으라고 적혀 있었어. 세연이 내게 해독제를 넣는 과정을 도청이나 감시를 통해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거야. 놈들은 나를 완벽하게 역이용하려고 했어. 내가 해독제를 넣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들이 지정한 다른 독을 넣도록 만든 거지. 지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정임이 해독제라고 믿고 넣었던 것이 사실은 준석과 세연이 정임을 이용해 회장에게 치명적인 두 번째 독을 넣게 만든 함정이었을 수 있었다. 그들의 교활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밤 11시에 수액을 교체해야 하는데 내가 그들의 메모대로 제조하면 회장님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야. 내가 내 해독제를 넣으면 그들이 날 의심할 거고 당장 내일 아침 유언장 정리 전에 나를 없애려 할지도 몰라. 아주머니, 제가 할게요.
제가 대신 수액을 교체할게요. 아주머니는 일단 준석 씨 부부의 의심을 피하는 게 중요해요. 안 돼. 놈들은 이미 내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 게다가 이 집의 모든 수액이 사라졌어. 세연이 아까 내가 해독제를 제조하기 직전에 창고에 있던 수액들을 모두 가져갔어. 이제 남아있는 건 2층 냉장고에 있는 단 하나의 수액병뿐이야. 오늘 밤 11시에 교체할 바로 그 병이지. 지수와 정임의 눈이 마주쳤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모든 물품이 사라지고 유일한 증거는 오늘 밤 투여될 단 하나의 독극물 수액뿐이었다. 좋아요. 그럼 이걸 이용해요. 그 수액을 교체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요. 정임 아주머니는 10시 55분에 회장님 방에 가서 저에게 다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급히 세탁해야 할 물건이 있다고 1층으로 내려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1층으로 내려간 틈을 타서 정임 아주머니가 준석 씨 부부가 있는 거실에 감청팬을 설치해 주세요. 아주머니는 이 집의 가정부니까 쓰레기를 치우거나 다른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리고 11시에 준석 씨가 오면 저는 수액이 셀 뻔해서 교체하느라 늦었다고 둘러댈게요. 정임은 지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 계획은 너무 위험했다. 만약 준석이 11시에 정확히 와서 수액 교체를 확인하려 한다면? 알겠다. 목숨을 걸어야지. 내가 10시 55분에 갈게. 그때 내가 마님 방 열쇠가 든 낡은 열쇠 꾸러미를 떨어뜨릴 거야. 그걸 주워서 나에게 줘. 마님 방 열쇠요? 정임이 눈을 감으며 말했다. 회장님의 첫째, 부인이 돌아가신 날 세연이 마님 방에 들어가는 걸 봤어. 세연이 마님 방에서 유언장 원본과 과거의 비밀이 담긴 서류를 가져갔을지도 몰라. 그 방에 뭔가 남아있을 거야. 내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일지도 몰라. 내가 펜을 설치하는 동안 너는 그 방으로 가. 놈들이 1층에서 유언장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없을 지수는 숨을 들이마셨다. 수액 교체 지연, 감청 펜 설치, 그리고 금단의 방 침입까지. 3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가장 위험한 밤이었다. 밤 10시 55분, 지수는 회장의 침실 옆에서 수액병을 들고 초조하게 정임을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정임이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정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낮은 목소리로 한지수. 큰일 났어요. 세연이 오늘 밤 11시. 이 수액을 준석 도련님이 직접 주입할 거라고 했어요. 나보고는 이 방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했어요. 지수가 충격에 휩싸이며 말했다. 네. 그럼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요. 정임은 지수에게 다가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지수의 귓가에 속삭였다. 정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미안해. 세연이 방금 나에게 50년 동안 모신 마님에게 불충했다며 나를 내쫓았어. 이제 나는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이 열쇠 그리고 이 펜 내가 해야 해. 나는 더 이상 너를 도울 수가 없어. 정임은 지수의 손에 힘껏 마님방 열쇠와 감청 펜을 쥐어주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준석과 세연이 정임의 마지막 조력의 기회마저 빼앗아간 최악의 위기 상황이었다. 지수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밤 11시까지 남은 시간은 단 5분. 준석이 독이 든 수액병을 들고 2층 침실로 올라오기 직전이었다. 나정임 아주머니가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고 나간 순간 지수는 완벽한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손에는 마님방 열쇠와 무선 감청 펜, 귀에는 멀리서 울리는 괴종식의 소리가 10시 56분을 알리고 있었다. 4분 남았다. 4분 후 독이 든 수액병을 든 준석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다. 안 돼. 서아야, 정신 차려야 해. 4분.
4분 안에 뭘 해야 하지? 세 가지 임무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충돌했다. 하나, 생존 독이 든 수액을 즉시 제거하고 안전한 물건으로 대체한다. 둘, 증거 감청 펜을 설치해 준석과 세연의 대화를 녹음한다. 셋, 진실 만인방 열쇠로 들어가 유원장 원봉과 아들 병의 비밀을 찾는다. 1번이 최우선이야.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게 끝이야.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난 살인 미수범으로 몰리고 10억은커녕 서아에게 돌아갈 기회조차 사라져. 증거가 먼저야. 지수는 몸을 날려 침실 옆 거실 문으로 향했다. 준석이 출입을 엄금했던 비밀이 속삭여질 장소. 문틈은 좁았지만 도윤이 준 펜은 얇고 길었다. 지수는 펜의 클립 부분을 문틈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다.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찰나의 순간 펜이 문틈에 고정되고 녹음이 시작되는 미세한 클릭 소리가 들렸을 때 10시 58분이었다. 2분 남았다. 지수는 회장의 침대로 달려왔다. 푸른빛이 감도는 독이 든 수액병이 그녀를 노려보는 듯했다. 이걸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독을 버리고 물을 채워 넣을 시간이 없었다. 이미 수액은 바늘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다. 아니야. 교체해야 해. 놈들은 내가 교체하는 걸 볼 거야. 자연스러워야 해. 그녀는 간병인 가운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던 증류수 병을 꺼냈다. 이 증류수는 서아가 복용하는 약의 미세한 희석용으로 몰래 가져왔던 것이었다. 모양과 크기가 수액병과 흡사했다. 이건 도박이야. 증류수가 회장님의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 하지만 독보다는 나아. 지수는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침대 옆 스탠드 불빛이 가장 약한 곳에서 초스피드로 수액병 교체를 시작했다. 기존에 독이 든 수액병을 빼내고 증류수가 든 병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밸브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했다. 주입 속도는 극도로 느리게, 마치 지금 교체하는 수액이 너무 귀한 특수 영양 수액이라 아껴 써야 하는 것처럼. 10시 59분 30초, 저택의 1층 현관 쪽에서 웅장한 발소리가 났다. 지수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준석이다. 만인방은 안 돼. 열쇠는 숨겨야 해. 지수는 정임에게 받은 만인방 열쇠를 잡았다. 열쇠는 그녀의 간병인 가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주머니 안에 넣어졌다. 그녀는 손을 가슴에 얹고 심장 박동을 억누르려 노력했다.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다. 똑, 똑, 똑. 밤 11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준석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준석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지수 씨, 제가 직접 교체한다고 했는데 벌써 끝내셨군요. 지수는 숨을 들이쉬며 회장의 침대 옆에 섰다. 그녀의 눈은 준석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11시에 정확히 교체해야 한다는 사모님의 말씀을 듣고 실수할까봐 미리 했습니다. 지금 막 끝났습니다. 준석은 회장의 침대로 다가와 수액병을 쳐다보았다. 회장의 침대로 다가와 수액병을 쳐다보며 성실하시군요.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준석은 지수가 교체한 증류수 수액병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겼다. 맑은 액체가 흔들렸다. 그가 잠시 눈을 감고 냄새를 맡으려 하는 듯했다. 지수는 온몸이 굳었다.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안 돼. 냄새를 맡으면. 지수는 다급하게 화제를 돌렸다. 회장님 체위 변경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수는 주제넘게 나서는 척하며 준석의 시선을 돌리려 했다. 준석은 콧방귀를 뀌며 그녀를 밀쳐냈다. 필요 없습니다. 한지수 씨는 저기 잠시 앉아 계세요. 제가 간병인 분들 교육이 좀 필요해서요. 오늘부터 이 수액은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준석은 회장 침대 옆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지수에게 등을 돌렸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장 하나를 집어 들고 중얼거렸다. 지수는 준석이 자신이 교체한 수액을 버리고 새로운 진짜 독을 가져올까 봐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준석은 메모장을 끄적이더니 이내 말했다. 오늘 밤 11시 강인호 회장님,
마지막, 수액 투여 완료. 유 원장 내용대로 내일 아침 공증. 모든 게 순조롭게 끝났다. 준석은 매물을 찢어 구겨서 휴지통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는 침대 옆 수액 밸브를 만지작거렸다. 지수가 이미 극도로 느리게 조절해 놓은 밸브를 준석은 가장 빠른 속도로 열었다. 안 돼. 증류수가 저 속도로 들어가면 쇼크가 올 수도 있어. 준석은 지수 쪽으로 돌아보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다. 한지수 씨, 당신 참 운이 좋군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이 회장님을 맡겼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봐 제가 직접 아니, 영양분을 관리하게 됐으니 이제 걱정 말고 주무세요. 밤새 회장님 곁을 지키는 건 제 몫입니다. 준석이 독이 든 수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은 일종의 안도였다. 그러나 그가 증류수가 들어있는 수액의 밸브를 최대로 열어버린 것은 또 다른 위기였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당장 밸브를 닫고 싶었지만 준석의 감시 아래서는 움직일 수 없었다. 지수는 체념한 듯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서아야, 이 상황을 견뎌내야 해. 아버지의 생명이 달린 일이야. 이 어둠 속에서 나는 증거를 확보하고 아버지의 비밀을 캐내야만 해. 아직 마님 방이 남아있어. 지수는 밤새도록 준석의 등 뒤에서 증류수 수액이 빠르게 주입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절망 속에서 펜이 끼워진 거실 문 너머로 준석과 세연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 소리는 아들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자 파멸의 증거였다. 밤새도록 2층 침실 옆에 앉아 준석을 감시하던 지수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수액 밸브는 여전히 활짝 열려 있었고 증류수가 천천히 회장님의 혈관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회장님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지만 지수의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었다. 새벽 3시 15분. 준석은 테이블에 엎드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어제 밤새 독살 성공에 대한 흥분과 긴장으로 술을 마신 탓인지 그의 잠은 꽤 깊어 보였다. 지수에게는 단 10분의 기회였다. 지금이야. 증거를 회수하고 진실을 찾아야 해. 지수는 마치 공기처럼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먼저 문틈에 끼워두었던 감청펜을 회수했다. 문을 살짝 열고 펜을 빼내는 순간 펜에 녹음된 내용이 지수의 귀에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다. 생명을 건 증거. 그녀는 펜을 간병인 가운 안주머니에 넣고 몸을 숙여 준석의 주머니를 뒤졌다. 준석이 회장님의 간병 기록을 위조할 때 사용했던 만년필 모양의 USB 드라이브를 꺼내는데 성공했다. 마님방. 지수는 정임이 준 낡은 황동 열쇠를 꺼내 들었다. 2층 복도 구석, 회장님의 침실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방. 준석이 서재라고 부르며 폐쇄했던 그 방의 문을 열쇠로 열었다. 딸칵. 문이 열리는 소리는 작은데도 천둥처럼 울렸다. 방 안은 10년 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첫째 부인의 방. 방 중앙의 책상 위에는 빛바랜 노트와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지수는 노트 한 권을 집어들었다. 이게 돌아가신 마님의 일기장인가? 일기장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마님 일기 중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강인호 회장님은 나에게 엄청난 죄를 지었다. 그의 사업 확장을 위해 그의 과거의 여인 정미라를 버렸다. 정미라는 자신에게 용 문양 반지를 돌려주며 회장님의 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그 아이에게도 우리 가문에 저주받은 유전자가 있을까봐 두렵다. 회장님은 아이의 존재를 철저히 잊으려 했지만 나는 죄책감 때문에 그들을 위해 재산의 일부를 비밀리에 남겨두었다. 이것이 내가 회장님께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다. 지수는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정미라는 자신의 어머니였다. 마님은 어머니와 자신을 알고 있었고 죄책감으로 유산을 남겨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저주받은 유전자, 서아의 백혈병은 이 모든 비극의 결과였다. 지수는 일기장 아래에 숨겨진 공증된 서류를 발견했다. 그것은 강인호 회장의 유언장 원본이었다. 유언장에는 장남인 준석이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은 맞으나 회장이 생전 외면했던 혈육 정미라와 그 딸 지수에게도 상당 부분의 위자료와 재산 일부를 증여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준석이 숨기려 했던 진짜 유언장이었다. 지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준석이 유언장을 조작했어. 내가 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 유 원장이 발효될 테니까.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준석은 소름 끼치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지수 씨, 당신 뭘 훔치고 있는 겁니까? 지수는 몸이 굳어 돌아섰다. 준석은 이미 눈을 뜨고 지수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며느리 세연까지 서 있었다. 세연은 비웃듯이 말했다. 새벽 3시에 간병인이 마님 방에 있다니? 아버님의 유언장을 훔치려는 겁니까? 아님 당신이 몰래 독을 주입하려 했군요. 준석은 비장하게 말했다. 이 여자는 살인 미수범입니다. 당신이 교체한 수액병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독극물일 겁니다. 강인호 회장님을 죽이려 했지. 한지수 씨. 준석과 세연은 지수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지수는 자신이 가져온 진짜 유언장 원본과 마님 일기장을 놓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버텼다. 제가 뭘 훔쳤다고요? 당신들이야말로 살인범입니다. 당신들이 회장님을 죽이려 했잖아요. 이 수액, 이 증거물이... 세연은 악을 쓰며 말했다. 수액, 그 독극물 수액은 우리가 폐기했어. 이미 당신이 아버님을 독살하려 했다는 증거는 이 저택 어디에도 없지. 우리가 새벽에 당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아들을 살릴 10억? 꿈 깨세요. 살인 미수범은 감옥에 갈 겁니다. 지수는 사력을 다해 그들을 뿌리치고 회장의 침실로 달려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감청펜을 꺼내 그들의 얼굴에 들이댔다. 증거가 없다고요? 이 펜에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독사를 모의하고 정임 아주머니를 속여 두 번째 독을 주입하려 했던 모든 대화가. 지수는 펜의 재생 버튼을 누르려 했다. 그때 준석이 지수의 손을 쳐서 펜이 바닥에 떨어졌다. 세연이 펜을 발로 밟아 부수려 했지만 지수는 온몸을 던져 펜을 보호했다. 당신들이 주입한 그 수액, 독이 아니에요. 증류수였어. 당신들은 회장님을 물로 죽이려 했어요. 지수의 절규에 준석과 세연은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물. 그들은 자신들이 지수에게 독을 맡겼다고 생각했지만 지수가 교체한 수액은 순수한 증류수였다. 준석이 어젯밤 직접 주입 속도를 최대로 올린 수액. 회장이 죽지 않고 버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지수가 독을 막은 것이다. 준석은 경악하며 말했다. 증류수라니! 말도 안 돼! 내가 어젯밤! 바로 그때 2층 복도에서 거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임은 복도 끝에서 소리를 질렀다. 경찰입니다. 준석 도련님, 세연 사모님, 손대지 마십시오. 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은 가정부 나정임과 경찰관 2명이었다. 정임은 눈물과 콧물을 닦지도 못하고 지수에게 달려왔다. 지수 씨, 나는 집을 나서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도윤에게 연락해서 묵음 내용을 바로 확보했습니다. 정임은 준석이 어젯밤 새벽에 유언장 재확인을 위해 세연을 다시 방으로 불러 대화했던 내용을 도윤이 미리 확보하여 경찰에 제보했던 것이다. 준석과 세연은 완벽하게 포위되었다. 강인호 회장님 독살 시도 및 유언장 위조 혐의로 강준석, 오세연 씨를 긴급 체포합니다. 준석과 세연은 절규하며 저항했지만 경찰관들은 그들을 무력으로 제압했다. 준석은 지수를 향해 말했다. 내가 결국 내 어머니의 원수를 갚은 거냐? 강인호가 내 아비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 당신이 유언장 원본을 숨겼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백혈병이 바로 당신들이 노린 가문의 저주라는 단서도요. 나는 당신들의 복수를 위해 온 게 아니야.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온 거야. 지수는 온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감청펜과 진짜 유언장, 그리고 서아의 병에 단서가 담긴 마님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냈고 아들을 살릴 희망의 단서를 확보했다. 절정의 카타르시스였다. 세연이 경찰에 연행되고 저택의 싸늘했던 공기는 비로소 안정을 찾았다. 지수는 자신이 발견한 진짜 유언장 원본, 마님 일기장, 그리고 준석의 USB 드라이브를 경찰과 변호사에게 제출했다. 모든 증거는 준석과 세연이 강인호 회장의 유언장을 위조하고 독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했다. 강인호 회장은 지수의 기지로 목숨을 건졌지만
증류수가 고속으로 투여된 여파로 회복에 시간이 걸렸다. 지수는 더 이상 간병인이 아닌 딸의 신분으로 회장 곁을 지켰다. DNA 검사 결과 지수는 강 회장의 친딸임이 확인되었고 이 결과는 모든 재단과 언론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지수야, 내가 너를 40년 동안 외면했던 내 어머니 정미라와 너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지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버지 용서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독이 든 수액 대신 물을 맞고 살아나시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제 아들 서아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요. 40년의 원망보다 지금 아버지의 생명이 제게 더 중요합니다. 지수는 회장에게 서아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마님 일기장에서 발견한 가문의 저주이자 희귀 유전자에 대한 단서를 설명했다. 회장은 깊은 탄식을 쉬며 말을 했다. 그래. 그 유전자 내 첫째 부인도 그 때문에 내가 내 아들에게까지 이 죄를 물려줬구나. 강인우 회장은 자신이 평생 성공을 위해 외면했던 과거와 죄업이 결국 아들을 버리고 딸의 아들에게까지 저주처럼 이어진 비극임을 깨달았다. 그는 지수에게 진심으로 사죄했고 준석의 몫으로 되어 있던 모든 재산과 함께 유언장 원본에 명시된 지수 몫의 재산을 즉시 지수와 서아에게 양도할 것을 약속했다. 지수가 간절히 원했던 10억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서아의 치료, 희망이었다. 나정임 아주머니의 조력자였던 김도윤은 강인호 회장 가문의 전속 연구팀에 합류하여 마님 일기장에 있던 희귀 유전자 연구 자료와 준석이 사용했던 변종 독의 성분을 역이용하여 서아의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유전자 치료법 연구에 착수했다. 한지수 씨, 당신 아드님의 병은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이 독의 존재 자체가 당신 아드님을 살릴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겁니다. 곧 서아는 이 저주를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6개월 후 지수는 병원 옥상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서아의 옆에 앉아 있었다. 1차 유전자 치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서아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다. 엄마, 이제야 엄마 얼굴에 웃음꽃이 피네. 왜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어? 너 때문에 웃지 못했지. 하지만 이제 됐다. 엄마는 내 덕분에 내 아버지와 내 가문의 잃어버린 역사를 바로잡았어. 그리고 내 생명을 지켜낼 10억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지. 지수는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은 한편의 처절한 드라마였지만 그 드라마의 마지막 페이지는 희망이라는 단어로 채워져 있었다. 인생은 때로 아주 잔인한 선택을 강요합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제게는 아들의 생명과 맞바꿔야 할 무게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함은 저를 독이 든 저택으로 인도했고 그곳에서 저는 평생 외면했던 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아들의 병에 얽힌 잔혹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이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움직인 것은 어머니의 용문양 반지가 상징하는 혈육의 끈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절박함이었습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종종 홀로 남겨졌다고 느끼지만 자세히 보면 언제나 우리를 돕는 정임 아주머니 같은 조력자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련은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야 비로소 가장 밝은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삶에도 분명 잊고 있던 희망의 용문양 반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시련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운명적인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당신을 일으켜 세운 것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행복을 더해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